안녕하세요. 한반도 평화행동 대표를 맡고 있는 이원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먼저 평화에 대해서 이론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평화를 이야기할 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평화라고 하는 걸 잘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평화를 이론적으로 설명한다 그러면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면 좀 쉽게 한번 풀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평화를 이야기한다면 가장 먼저 같이 떠오르는 게 전쟁이죠. 지금 이 두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 화염이 솟아오르고 검은 연기가 솟구쳐 오르죠. 건물 위로. 이것은 아마도 이 상황을 보면 공중에서 뭔가 폭격을 했거나 어쨌든 이 폭탄이 건물 있는데 터져서 이런 화염과 검은 연기가 치솟는 이런 장면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한 사진입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이죠. 사실은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이 갈등 관계야 그 역사적 연원이 대단히 오래돼 있고 굉장히 좀 복잡할 텐데요. 사람들에 따라서 이게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 이건 다 견해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누구의 잘못이냐를 따지는 것과 별개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 상황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정말 많은 희생을 당하고 있죠. 바로 이러한 전쟁은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일단 전쟁 자체는 근본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아마 이런 이야기에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전쟁이 있을 때 그럼 우리는 당연히 전쟁을 반대하고 포성을 멈추고 더 이상의 희생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경우에 당연히 같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 바로 평화라는 개념이죠.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분은 현재 그 로마 가톨릭 교회 교종님이시죠. 프란치스코 교종인데요. 바로 이 비둘기를 날리는 사진입니다. 비둘기 그러면 평화를 상징하는 상징 동물로 받아들이게 되죠. 이 하얀 비둘기, 그 중에서도 이 하얀 비둘기는 바로 이 평화의 상징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평화의 날에 프란치스코 교종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했던 퍼포먼스입니다. 즉, 이 두 장의 상반된 사진을 보면 우리는 현재 지구상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전쟁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왼쪽에 있는 사진에서 보여줬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있는가 하면 이미 1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죠. 또 그런가 하면 한반도라고 하는 곳은 한국전쟁 이후로 전쟁의 포성은 멈췄지만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국전쟁의 포성이 멈출 때 맺은 협정은 정전협정입니다. 즉 전쟁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즉 중단하는 이런 협정을 맺었던 것이지 전쟁을 완전히 끝내자라고 한 협정을 맺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한반도의 경우도 올해가 바로 정전협정이 맺어진 지 70주년이 되는 해죠. 1953년에 정전협정이 맺어졌으니까 70년 동안 전쟁의 포성은 멈췄지만 전쟁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요원한 것일까? 평화는 결코 다다를 수 없는 상태일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과 대비해서 평화를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전쟁은 일반적으로 국가와 국가, 물론 21세기 탈냉전 이후에는 국가와 국가가 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거의 전쟁에 준하는 것인데 행위자가
국가가 아닌 테러 단체가 특정 국가를 공격한다든가 이런 상황도 벌어졌죠. 어쨌든 전쟁을 이야기할 때는 행위자로서의 국가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공격을 하는 주체 측이든 공격을 받는 쪽이든 국가가 전제가 되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평화는 국가라는 차원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걸까? 두 번째로는 이런 질문을 또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즉, 사실은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통스러운 상태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그 살아가는 과정에서 개개인들이 겪는 고통은 사실 정말 전쟁과 같은, 그 개인에게는 전쟁과 같은 정도의 심한 고통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죠. 자, 그렇다면 그 개인이 평화로운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결코 없겠죠.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시작할까 합니다. 평화가 뭐냐? 결국 평화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평화. 국어사전에서는 평화를 찾아보면 평온하고 화목함, 그리고 전쟁이 없는 상태,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평온하고 화목하다라고 하는 것은 꼭 국가가 개입될 필요는 없죠.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그렇고 그 특정 한 개인의 내면에서도 그렇고요. 혹은 국가 차원이 아닌 사회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평온하고 화목함,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다양한 층위에서 우리는 평온하고 화목함이라고 하는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화를 이야기할 때 아까 제일 처음에 그림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전쟁이 없는 상태로 평화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평화라는 단어에서 어떤 것을 먼저 떠올리든지 간에 평화는 굉장히 다양한 층위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점에서 이 종교에서는 이 평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리스도교라고 하면은 뭐 개신교, 구교, 천주교라고 얘기한 이 둘 다 포함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기독교라고 하는 말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음차해서 썼을 때 그것을 다시 우리가 한국말로 읽었을 때 기독이 되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독교란 말은 일반적으로는 개신교를 지칭하는 것으로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기독교라고 하는 말 뜻은 신교와 구교, 그러니까 즉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 양쪽을 다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종교가 이제 기독교가 되겠죠. 여기에 그 구약 성서를 보면 샬롬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샬롬은 이제 히브리어인데요. 무엇인가 결여되거나 손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건전하고 혹은 건강하고 충족되고 즉 충만한 그런 상태를 샬롬이라고 히브리어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샬롬이란 말이 구약 성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샬롬이란 말이 사용되는지를 살펴보면 안부를 묻는 인사말로 샬롬이란 말을 합니다. 즉 인사말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샬롬, 안녕하십니까? 한국말로 얘기하면 이런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그런가 하면 근심이 없는 상태를 샬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심이 없기 위해서는 일단 나 스스로의 개인의 건강도 일단 건강해야 근심이 없겠죠. 그런데 타인과 관계,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분쟁이나 시비가 없는 상태, 그런 화목한 상태여야지 또 근심이 없는 상태가 되겠죠. 샬롬이란 말이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쓰여졌는데요. 그런가 하면 국가와 국가 관계에서 전쟁을 종식하는 화친을 맺을 때도 역시 샬롬, 이런 표현을 한 것이 나타납니다. 결국 이렇게 보자면 이 구약 성서에서 샬롬이라는 말은 삶에 있어서 평안함과 형통함처럼 형통함이라고 하면 흔히 얘기하는 만사형통 같은 거겠죠.
평안하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그런 식으로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건강하고 소망스러운 상태, 이것을 샬롬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아주 개인적인 내면의 나라는 사람의 내 상태가 굉장히 평안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나와 타인의 관계 역시 평온한 상태. 그런가 하면 더 나아가서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도 전쟁을 끝낼 때 굉장히 다양한 층위에서 역시 샬롬이란 말이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도 혹시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라틴어로 평화라고 하는 말을 팍스, PAX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라틴어에서 우리가 그 팍스란 말을 쓸 때 국제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 이런 말은 어떤 경우에 사용을 했냐면 한 국제 세력이 압도적인 힘으로 이룩한 평화 혹은 한 세력이 주도하는 아주 그 장기간의 평화를 지칭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팍스 로마나라고 한다면 바로 상당히 장기간 동안 로마 제국이 유럽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로마 제국의 압도적인 힘으로 전쟁을 억제하고 서로 갈등이 있어도 이제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이 상태, 즉 로마 제국의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 유지된 장기간의 평화, 이 상태를 우리가 팍스 로마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실은 팍스 브리테니카라는 말도 쓰긴 했습니다. 영국 제국에 의해서 장기간 평화가 유지됐던 시기를. 근데 가장 최근의 상태를 우리가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1945년 이후에 그 패권국으로 미국이 등장을 하면서, 물론 그 시기에 패권국으로 미국이라는 표현을 제가 했습니다만 바로 소련과 미국의 양극에 의한 냉전 시기이긴 했죠. 그런데 이 냉전 시기를 보면 냉전, 차가운 전쟁이죠. 영어로 얘기하면 콜드워인데 바로 이 차가운 전쟁 시기에 보면 분쟁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바로 그 직전에 겪었던 것 같은 세계적 차원의 전쟁은 없었죠. 미국의 압도적인 힘과 그것을 견제하는 사회주의 세력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었던 소련, 이 두 강대국에 의해서 세계의 분쟁이 어느 정도 다스려졌다는 겁니다. 다만 전쟁이 아예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국지적인 전쟁들은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한반도에서 있었던 한국전쟁 같은 것이죠. 그리고 지금 중동이 화염에 휩싸였는데요. 아까 사진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중동에서도 계속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사이에 이 군사적인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지역 차원으로 관리가 됐고 세계적인 국제적 차원으로 이 글로벌 차원으로까지는 확대되지 않았었다. 그런 의미에서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 이런 식으로 팍스가 형용사가 돼서 그 뒤에 장기간의 어떤 평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를 만들 때는 사실은 그 힘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군사력이고 이어서 이제 경제력 이런 것일 텐데요. 이 힘에 의해서 한 세력 혹은 한 국가가 주도하는 장기간의 평화 상태인데, 즉 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패권 세력에 의해서 장기간 동안 국지적인 분쟁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글로벌 차원의 전쟁으로 발전하지 못하게 관리해온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평화를 이야기할 때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평화 그러면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평화를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접근해 보자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평화를 이렇게 학문적으로 접근하고자 했던 노력, 이것을 우리가 이제 평화학이라고 부릅니다.
평화학이라고 하면 어쩌면 이분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요한 갈퉁인데요. 이분은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유형이 있다. 평화는 유형이 나뉜다라고 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평화에 대해서 이분은 크게 둘로 나눴는데요. 소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소극적 평화라고 한다면 네거티브 피스, 여기서 이제 네거티브는 부정적이라고 하는 뉘앙스가 아니라 이제 소극적이라고 하는 뉘앙스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요. 소극적 평화라고 하는 것이 평화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기본 개념으로 가장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면 거의 한 80% 이상이 전쟁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을 합니다. 평화 그러면 전쟁이 없는 상태. 그것은 아마도 제가 처음에 그림을 보여드린 것처럼 사진을 보여드렸다시피 평화를 이야기하면 전쟁을 먼저 이렇게 떠올리게 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전쟁이 없는 상태인데 이것을 다른 식으로 좀 표현하자면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한반도의 경우도 현재 한반도는 전쟁의 포성이 멈춰 있습니다. 즉 전쟁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고 정지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인 정전 협정에 의해서. 자, 그렇지만 남과 북의 관계를 보면 바로 155마일의 그 휴전선이라고 표현하는 이 선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 남북이 각각 양쪽으로 2km씩 군사적인 여러 기구, 설비, 장비 이런 것들이 물러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그 비무장지대죠. 우리가 DMZ라고 표현하는. 자, 휴전선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각각 2km, 즉 4km의 비무장지대를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어마어마한 남쪽이나 북쪽이나 모두 어마어마한 화력을 이게 배치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가장 그 한 지역에 이렇게 군사력이 밀집되어서 배치되어 있는 곳으로 가장 그 1위로 꼽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한반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 한반도에 배치되어 있는 이 군사 무기들은 대단히 성능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보자면 우리는 한반도가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됐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오는 얘기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전쟁이 없는 한반도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가 평화다, 평화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바로 전쟁이 없는 상태만이 아니라 물리적 폭력으로 서로 이렇게 심각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태, 이것 역시 평화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의미에서 전쟁이 없는 상태,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 이것을 요한 갈퉁은 소극적 평화라고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자면 바로 국가 안보 차원에서의 평화를 우리가 이제 소극적 평화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국가 안보라고 한다면 이 국제 정치에서 국가 안보를 설명할 때 국가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국가의 가장 제1의 목적이 바로 생존에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국가 안보가 국가의 제일 첫 번째 목적이 생존이다라고 한다면 그 국가는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다른 국가들이 언제 자기를 침략할지 모르는 이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존재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주변에 있는 타자가 언제 나를 공격하고 언제 나를 침략할지 모른다.
이런 상태를 근대 철학자들은 자연 상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홉스와 같은 학자가 이 자연 상태에 놓여져 있다. 인간은 자연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 원래. 이 자연 상태는 주변에 있는 타자들이 언제 자기를 공격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늘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조심해야 되고 늘 남을 의심해야 되고 이런 상태가 되겠죠. 바로 그 자연 상태가 현재 국제 관계가 자연 상태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국제 정치학자들의 주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국제 정치학의 그러한 이론적 경향을 현실주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바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국가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 이것을 우리가 이제 국가 안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안보라고 한다면 영어로는 security라고 하는데요. national security, 영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죠. 한자 말을 보자면 바로 국가의 안보는 안전보장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모든 활동, 국가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정치학에서 얘기하는 국가의 첫 번째 목적, 즉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활동, 이것을 우리가 국가 안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소극적 평화라고 하는 개념에서 국가 안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갈퉁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게 되는데요. 적극적 평화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포지티브 피스, 여기에서도 포지티브는 긍정적이라는 뉘앙스라기보다 이제 적극적 이러한 뉘앙스로 사용을 하는데요. 이 적극적 평화라고 하는 것을 갈퉁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갈등을 비폭력적 방식으로 해결하고 간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이 없는 상태, 이것을 이제 갈퉁은 적극적 평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갈등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 혹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의 관계, 뭐 또 다른 층위로는 한 국가 안에서도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의 관계, 즉 개인과 개인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있고 한 국가 안에서 사회적 관계가 바로 국가 내에서 집단과 집단의 관계가 있을 거고요. 또 그 위에는 국가와 국가의 관계로 이루어진 국제 관계가 있겠죠. 이런 다양한 층위의 관계에 있어서 사실 갈등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죠.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자 말로는 이제 그 등나무가 얽혀 있는 것을 갈등이라고 이제 한자 말로 이렇게 설명을 했죠. 보면 등나무는 굉장히 그 가지들이 계속 서로 얽혀가면서 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등나무를 가만히 보면 이렇게 막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한다는 거죠. 즉 성장, 발전 이 과정에서 갈등이 있는 것은 특별히 그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상태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갈등이 있을 때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죠. 사실 갈등이 있을 때 이 갈등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힘의 차이가 클 때 굉장히 힘이 센 사람에게 굉장히 힘이 약한 사람이 저항할 수도 있죠. 덤빌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힘이 센 사람은 힘으로 누르려고 하죠. 사실은. 그런가 하면 힘이 비슷비슷할 때는 이 서로 간에 뭐 직접 치고받고 싸움도 하죠. 그런가 하면 그러기도 하지만 또 말로 야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는 이렇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러면 힘의 차이에 따라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바로 결정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죠. 아무리 힘이 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굳이 힘이 약한 사람을 꼭 힘으로만 억누르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힘의 차이가 있는 그런 관계에서 갈등이 있을 때 제3자가 중재를 하기도 합니다. 즉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 위쟁이
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의미에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그 해결 이후의 관계를 설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비폭력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비폭력적 방식이라고 한다면 사람과 사람 혹은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는 일반적으로 대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개인과 개인 차원에서도 갈등이 있을 때 대화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대화라는 과정에서 힘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반영이 되긴 하죠. 아무래도 힘이 강한 사람이 양보를 조금 하죠. 힘이 약한 사람이 최대한 양보를 힘이 강한 사람에게 얻어내고자 노력을 해도 사실 현실에서 보면 힘이 약한 사람이 더 많은 양보를 하게 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비폭력 방식으로 해결한다. 즉 대화로 해결한다고 했을 때는 해결한 이후에 해결하면서 우리가 하게 된 건 약속을 합니다. 나는 이걸 해줄게. 너는 이걸 해라. 그리고 이걸 우리 서로 이것을 계속 지키자. 이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이걸 약속이라고 하게 되고 사회의 집단과 집단 사이에 있어서는 이것도 역시 이제 약속이 되죠. 근데 이 약속을 우리가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를 만들거나 법률을 만들거나 이렇게 됩니다. 즉 규범화하게 되죠. 사회의 유지를 위해서 집단과 집단들이 이러이러한 어떤 그 규칙이랄까요? 정해놓은 서로 합의한 이런 것을 지킨다. 자, 이런 과정을 맺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 신사협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는 갈등을 해결하면서 일반적으로는 공식적인 협정을 맺게 됩니다. 영어로는 굉장히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나죠. 어그리먼트, 팩트, 트리티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공식적으로 맺은 약속을 이 두 국가가 각각 자기네 나라 안에서도 의회에서 비준을 받는다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공식적인 약속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조약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가 번역할 때는 조약, 협정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만 자, 갈등은 그래서 적극적 평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비폭력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하게 되면 갈등이 일어났던 그 원인 행위를 서로 하지 말자라고 하는 약속을 하기 때문에 애초에 갈등의 원인이 됐던 것을 완벽하게라고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약속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갈등은 바로 이런 것을 적극적 평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간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이 없는 상태라고 했는데요. 이 간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처럼 적극적 평화의 개념으로 이 평화를 설명한 분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이 또 마하트마 간디,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있습니다. 간디는 뭐라고 했냐면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정의가 구현된 상태. 이게 이제 평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마하트마 간디의 이야기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간디는 비폭력 무저항주의, 사티그라라고 했죠. 이걸 이제 선언했던 분이고 그런 방식으로 영국으로부터의 인도의 독립운동을 바로 그런 방식으로 이끌었던 분이죠. 이 비슷한 이야기를 또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건 긴장이 없는 상태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긴장이 없는 것을 넘어서 정의가 실현되는 것, 이게 평화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미국에서 흑인의 그 인권을 위한 흑인 인권 운동을 이끌었던 지도자죠. 바로 이분도 이 흑인과 백인 사이에 긴장이 없는 상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종차별이 없는 그런 정의가 실현되는 것. 이게 바로 그 평화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게 됐던 것이죠. 사실 그 백인과 흑인 사이의 관계를 보면
법적으로는 인종차별하면 안 되는 상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혹은 집단 내에서 인종차별이 종종 일어났었죠.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 버스에 흑인이 타지 못하게 하는 일도 있었고, 뭐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촉발이 돼서 아주 격렬한 흑인들의 저항이 벌어졌죠. 바로 이런 것을 이끌었던 루터킹 목사는, 즉 법이나 제도를 넘어서 인종차별이 없는 제도가 규범적으로까지 실현돼야 한다, 이런 상태까지를 평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던 거죠. 그런가 하면 스위스의 이제 학자죠, 장 지글러 같은 분은 이것을 더 넘어갑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가 건설될 때 평화가 실현 가능하다. 즉, 장 지글러 이분의 얘기는 국내적으로도 그렇게 되고 국제적으로도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별이 없고 매사가 공정하고 이런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사회가 될 때 비로소 평화가 실현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보자면 적극적 평화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이야기했던 국가 안보를 중심으로 하는 소극적 평화를 넘어서 한 사회 내에, 한 국가 내에, 그리고 국가와 국가 관계에서 차별이 없고 정의가 실현될 때 비로소 적극적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 이런 정도까지를 표현하는 굉장히 근본적 개념, 근본적인 문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근본적 차원에서 정착시켜야 하는 평화, 이렇게까지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갈퉁이 얘기했던 간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이 먼저 그 직접적 폭력, 이건 말 그대로죠. 직접적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가해지는 육체적인 가해나 고문, 그리고 전쟁, 이런 것처럼 직접적으로 보이는 폭력이죠. 인간에게 가해지는 육체적인 가해나 고문, 이것은 개인과 개인 차원에서도 있을 수가 있죠. 뭐 치고받고 하고 뭐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하죠. 그런가 하면 사회적 차원에서 집단이 집단에 대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적 폭력은. 뭐 대표적인 것이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됐던 소위 왕따 현상 같은 것. 최근에 있어서도 사실은 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가 돼서 언론에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차원에서 한 명 혹은 뭐 그 소수를 그냥 따돌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시키고, 그러니까 좀 나쁜 짓이죠. 집에 가서 뭐 돈을 훔쳐오게 한다든가 뭐 이런 걸 시키고, 뭐 그것을 잘 안 듣거나 하면 집단 폭력을 가하고, 이런 일이 우리가 최근에 언론에서 이렇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집단적 폭력이죠. 그런가 하면 국가 기구에 의해서 가해지는 집단적 폭력, 직접적 폭력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바로 민주화 이전에, 즉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공안기관에 의해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인사들이 직접적인 이 고문을 당한 사례를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찰에 의해서 민주화 운동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일반 범죄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문이 관행적으로 가해졌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좀 없어졌고 인권의식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좋아진 거죠. 그러나 이 직접적 폭력이라고 하는 게 지금도 많이 완전히 없어졌다? 국가기구에 의해서? 그걸 자신 있게 완전히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국가기구에 의해 자행되는 국가폭력은 계속 문제 제기되고 감시가 되기 때문에 계속 사라지고 없어져 나간 것은 맞는데, 그 궁극적인 형태, 그 끝은 우리가 어떤 기준이 되면 이제 됐어,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죠. 끊임없이 우리는 이 국가의
기구에 의해서 자행되는 폭력을 없애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본질적으로 국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근대 철학자들의 사회 계약론에 따르면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국민이죠. 이 모든 국민들이 국가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위임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주권의 일부를 양도해 줬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국가가 만들어졌는데 국가의 본질은 뭐냐? 전체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구라는 것입니다. 그 합법적인 폭력을 행사한다는 게 뭐냐면 크게 얘기해서 두 가지죠. 하나가 군대입니다. 국가 외부로부터, 즉 외적으로부터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군대죠. 그런가 하면 국가 내부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바로 경찰,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제도죠. 바로 이러한 점에서 국가를 폭력의 합법적 독점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즉 국가는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법적으로 합법성을 갖춘 존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단 국가가 그 폭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이 된다는 거죠.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 즉 외부의 적에 대항하거나 할 때, 그때는 당연히 군대라고 하는 물리력을 동원해야 되겠죠. 그런데 국가 내에서는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즉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폭력이 뭐 예를 들어서 절도 혹은 여러 이제 그 일반 형사사범들을 잡아갈 때 꼭 폭력을 행사하면서 잡아가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잡아가서 우리가 구치소, 교도소에 가둬놓는 이 행위, 이 자체가 폭력이라는 거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니까 이 자체가 힘으로 이제 그 가둬놓는 것이죠. 바로 이런 면에서의 폭력이지, 이라고 합법적인 폭력이라고 하는 건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뭐 잡아가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다. 물론 불가피하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항을 하고 이렇게 됐을 때. 그거조차도 엄격하게 법이라든가 규칙, 지침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즉 이런 식의 직접적 폭력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다 우리는 인권이란 차원에서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폭력만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들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간접적 폭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구조적 폭력이라고 갈등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적 폭력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한 사회 구조 자체가 소수자들에게 가하는 폭력이다.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이렇게 폭력을 소수자들에게 혹은 소수 집단에게 폭력적인 차별 혹은 탄압을 하는 그런 사회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구조적 폭력이라고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빈곤, 이 빈곤에서 헤어날 수 없게끔 된 빈곤층이 빈곤이라고 하는 것에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사회적 구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이 구조적 폭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구조적 폭력은 빈곤이 있는가 하면 억압도 있죠. 뭐 지금 이 현대 얘기는 아닙니다만 과거 고려시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이 유언처럼 남긴 것이 이제 훈요십조라고 있습니다. 쭉 고려라고 하는 이 왕조를 계속 자기 후손들이 임금이 되어서 이제 그 다스려 나가야 되는데 훈요십조라고 해서 지켜야 될 10가지를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 건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서경지방, 지금으로 얘기하면 북한이 이제 평안도에 해당되죠. 서경지방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억압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서경지방에서는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계를 했던 것인데요. 태조 왕건은. 그게 그대로 지켜졌을 때 이건 고려라고 하는 나라의 구조 자체가 서경지방, 즉 평안도부터 그 이북지방의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하고 억압하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이 구조적 폭력인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또 구조적 폭력에 종교적 차별이 있죠. 종교적 차별 같은 경우는 특정 종교를 국교로 삼는 국가들에서도 나타나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어떤 종교를 국교로 한다라고 한다는 말은 이거 말고 다른 종교 믿으면 안 돼. 이런 얘기가 돼버리니까요. 자, 이 종교적 차별이 사회 구조로 나타난 사례는 과거에 이제 그 사회주의 국가들이 좀 그런 편이었죠. 사실 사회주의 국가라고 해서 법으로 종교를 믿으면 안 돼.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아마 예전 소련에서를 다스렸던 스탈린이 한 얘기로 기억을 하는데요. 종교의 자유가 있다. 동시에 국가에게는, 그러니까 국가는 국민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준다. 사회주의 국가도. 그러나 종교를 억압하는 자유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빈곤, 억압, 종교적 차별 등과 같이 부정의한 사회구조나 제도가 있다면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폭력, 이게 바로 이제 구조적 폭력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정치적 폭력, 억압적 폭력, 경제적 폭력, 착취적 폭력, 이렇게 우리는 구조적 폭력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접적 폭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가 있습니다. 문화적 폭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문화적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 폭력이나 이 구조적 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에 활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잘 느끼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화적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라든가 이미지 이런 식의 상징적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관습적으로 우리에게 뿌리 깊이 박혀있는 어떤 차별 인식 같은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문화적 폭력인데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은연중에 정당화해주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이 문화적 폭력을 이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구나, 이걸 극복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잘 하지 못하니까 더 문제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폭력의 유형까지를 좀 알아봤는데요. 이 갈퉁 이전에 그러면 이 평화에 대한 얘기는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고대의 철학자들도 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 평화 이론에 대해서 근대 철학자들 얘기를 간단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루소나 칸트 같은 분들 얘기가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루소고요.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제 칸트죠. 이 근대 철학자들의 평화론이라는 걸 좀 먼저 보자면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은 군주, 성직자, 지식인 등 뭐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시기, 근대 시기에 국가를 다스리고 있었던 일종의 지배자 그룹이라고 할 수 있죠. 지배층이죠. 이런 지도자들에게 이성에 호소를 하자라고 한 겁니다. 지도자들 이성에 평화를 호소하는 거. 그런데 이게 지도자들의 이성에 호소를 하면 평화가 과연 정착 가능할까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들이 호전적이라서, 즉 전쟁을 좋아해서 일어났을까요? 이런 질문이 되기도 하죠. 두 번째는 생피에르 이런 분은 군주의 이성에 의한 영구 평화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비슷한 얘기죠. 군주, 이 국가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죠. 이 군주가 이성적이지 않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전쟁을 일으킨 군주는 다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혹은 이성적이면 전쟁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까요? 정확하게 전쟁을 이란 것이 그 국가의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즉 이성적 판단으로 우리 국가의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이 한 군주는 일단 나라는 내가 다스린 국가를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봤을 땐 전쟁은 오히려 또 이성적 계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생피에르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루소의 경우는
전제적인 구체제의 변혁을 통해서만이 전쟁을 막고 평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즉, 이제 루소부터는 뭔가 나라를 다스리는 지배층의 그 개인, 군주 혹은 그 집단으로서의 지배층의 이성, 이런 것 이상의 것이 있다라고 한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즉, 체제의 변혁이 필요하다. 바로 이러한 루소의 주장이 칸트에게 사상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이 평화에 대한 얘기를, 칸트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칸트의 영구 평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평화학에서 이론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일반적으로 다들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칸트의 영구 평화론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평화에 대한 칸트의 접근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평화 연구의 세 가지 접근법을 먼저 좀 이야기하자면, 이건 제가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이야기인데, 층위에 대한 문제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개인 차원, 즉 개인 차원의 접근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 두 번째가 사회, 그러니까 사회를 이루는 집단과 집단, 이걸 여기에서 이제 국가적 접근법, 왜냐하면 국가 내부의 얘기니까요.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국가의 사회를 이루는 집단과 집단 사이에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것. 세 번째가 국가와 국가 관계죠. 그게 국제적 접근이죠. 바로 이러한 층위의 것들을 대응시켜서 보자면 평화는 개인과 개인 차원의 접근법에서는 마음의 평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국가적 접근법, 즉 사회의 집단과 집단 사이의 관계를 볼 때 국가의 평화 혹은 사회의 평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국제적인 접근법, 국가와 국가 관계에서는 바로 이제 국제 평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평화 연구의 세 가지 접근법은 바로 평화를 생각한 층위를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칸트는 어떻게 접근했냐면, 이 인간성에 대한 깊은 통찰과 국제사회의 무정부적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 국민국가, 즉 그냥 이 국가를 거점으로 평화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 세 가지 층위에 대한 얘기가 다 나오는 거죠. 이 개인들도 역시 이 갖고 있는 이 인간성에 있어서 우리는 호전성도 있고 평화를 지향하는 마음도 있고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군주도 한 개인이 되잖아요. 이 국가의 지도자들도 이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평화에 대한 지향을 이 사람들에게 높여줘야 될 것이고, 그런데 군주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국가가 이루고 있는 국제관계를 보면 국제관계는 무정부적 현실이죠. 즉 전체 한 국가는, 제가 아까 국가를 합법적 폭력의 독점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국제사회엔 그런 게 없습니다. 국가들이 다 모여서 위임을 한 게, 우리가 흔히 이제 그게 유엔 아니야? 국제연합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나, 국제연합에 있어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즉 폭력의 독점체로서의 국제연합에 지위를 준 적이 없어요. 국가들끼리 모여서 그런 결의를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유엔 평화유지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즉 전쟁 상태에 있는 지역에 들어가서 평화를 유지하게 하는 중재한 역할을 하는데, 이 평화유지군은 자신들을 공격하지 않을 때 먼저 공격을 한다거나 하는 식의 것은 하지 않습니다. 양측이, 전쟁 당사자 양측이 일정한 합의를 이루었을 때 그 합의를 유지하는 것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폭력의 독점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국제사회는 그렇게 봤을 때 정부가 없는 무정부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무정부 상태라는 의미가, 즉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다, 흔히 아노미 상태라고 얘기하는 혼란스러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잡아주는 정부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하나의 국가들이 모여서 뭔가 평화를 만들어야 된다. 바로 이것이 칸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국가들 간의 평화 연맹을 만들어서
그래서 세계 정부 구성을 하자. 그래서 평화를 이룩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칸트의 이제 영구 평화론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 개념이 이 얘기죠. 평화연맹을 만들자. 국가들이 다 모여서 평화연맹을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연맹이 점점 발전해서 세계 정부로까지 구성을 하자. 즉 정부를 구성하면은 어떤 국가와 국가들이 갈등을 할 때 판단, 결론을 내려줄 수가 있죠. 야, 이건 너 이러이러한 면에서 요 점은 네가 잘못했고 이런 점은 너가 잘못한 거야. 이런 결론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세계 정부를 구성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칸트의 영구 평화론에서 칸트는 예비 조항이라는 것이 있고 확정 조항이 있습니다. 먼저 예비 조항을 보면 평화 상태의 전제 조건을 얘기하는 건데요. 전쟁하지 않기 위해서 소극적이나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즉각 엄격하게 이거 국가들이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전쟁을 재발하게 할 비밀 유보 조항이 추가된 평화조약 체결. 즉 비밀 유보 조항이 체결돼서 평화조약 체결하면은 비밀이 스럽게 유보가 됐으니까 언제든지 이거는 유보를 깨면, 그러니까 게다가 이게 비밀스럽게 됐어요. 그러면 남들은 공개된 게 아니니까 잘 모르죠. 자기들만의 약속이었는데 두 국가만의 약속이 있으니까 두 국가가 약속을 깨는 거면 바로 다시 전쟁을 할 수가 있는데 다른 국가들은 다 모르잖아요. 비밀스럽게 한 거니까. 다른 국가들이 애초부터 다 알았으면 다시 전쟁이 재발됐을 때 야, 누가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비밀 유보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평화조약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독립된 현존 국가에 대해서 타 국가가 상속, 교환, 구매, 합병 방식에 의한 취득의 금지. 즉 독립되어 있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속된 말로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걸 먹으려고 했을 때 갈등이 나오고 이 갈등의 최고점에서 전쟁이 터지게 되죠. 그게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자기들 논리적 주장이 있습니다. 왜 이게 이제 불법적으로 자기들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게 아니다. 이거 원래 자기네 영토고 그 영토에 있는 도네츠크 공화국이나 이쪽에서는 다 이 러시아 쪽에 편입되길 원하는 거다. 아마 이런 식으로 러시아의 논리도 있긴 한데 뭐 어쨌든 그냥 객관적으로만 보자면 이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략한 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극단적으로 돈으로 매수해도 안 되고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쟁 중인 국가가 나중에 이제 평화 상태가 됐을 때 상호 신뢰 관계를 불가능케 할 그런 정도까지의 적대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즉 전쟁을 하더라도 전쟁이 끝나서 나중에 평화가 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서로 믿을 수 있어야 될 테니까 그 믿음을 깰 정도로 전쟁에서 너무 지나치게 나가면 안 된다. 이게 칸트가 생각한 즉각 이거 국가들이 금지해야 되는 행위들이 이런 거다라고 했던 거고요. 실행의 연기가 허용되는 행위 이건 이제 당장은 하지 않더라도 좀 천천히 하더라도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게 상비군의 폐지. 그러니까 군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 국가 간 채무 관계 금지. 그 다음에 타국 내정에 대한 무력 개입 금지. 자, 이게 이제 평화를 위한 칸트가 생각한 예비 조항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느냐를 떠나서 이것은 영구 평화를 위한 칸트의 그 어떤 기본적인 생각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100% 실행을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보다도 평화를 이루기 위한 상당 부분의 학술적인 그 현실적인 고민의 출발 지점들이 이 칸트의 영구 평화론에 상당히 많이 근거를 하게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확정 조항은 뭐냐? 국가법과 국제법의 원리가 있는데 각 국가의 시민헌법이 공화주의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독재국가나 전체주의 혹은 전제국가면 안 된다는 거죠. 공화주의여야 된다. 그 다음에 국제법 관계는 연방제에 기초해야 된다. 연방주의에 기초해야 된다. 즉
공화주의를 채택한 다 이런 국가들이 모여서 연방주의를 채택하자. 이 국제적 차원에서. 그래서 세계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성이라는 조건으로만 제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기본 전제 조항이 칸트의 영구평화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전제 조건이 아니라 확정 조항이죠. 영구평화를 위해서 이걸 꼭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공화주의적인 민주국가들이 연방제적으로, 연방주의적이라는 것은 이제 각각의 권리를 다 동등하게 보장해 주면서 연방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각각 국가들의 권리를 다 동등하게 보장해 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로 만들어 나간 것이 이제 연방주의죠. 미국이 연방제 국가인데 미국의 모든 각 주들은 독자적인 자기네들 주 법을 다 갖고 있죠. 그 상위법으로 물론 미국의 미국 연방의 헌법이 있습니다만 주들은 독자적인 자기 법칙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군대도 갖고 있어요. 연방에도 이제 군대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 연방이 모여서 뭔가를 할 때 그것은 의회죠. 하원을 구성하고 상원을 구성하는데 하원은 인구 비례로 하지만 상원은 모든 주가 또 동등하게 한다든가.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주의, 그러니까 인구의 차이를 어느 정도 반영하면서도 모든 주의 동등한 권리를 또 반영하는 이런 정신으로 미국의 연방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연방주의가 그런 거죠. 국가들끼리도 이런 식으로 동등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계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성, 그러니까 어디는 봐주고 특혜를 주고 어디는 또 안 봐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세계시민법이라는 얘기는 개별 국가들의 헌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연방주의적으로 모였을 때 전체를 규율하는 법이죠. 전 세계를. 근데 그것은 보편적 우호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어디는 특혜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공화주의 통치 형태를 갖춘 개별 주권 국가들이 소극적인 국가연합체를 결성하고 평화로운 교류 차원의 방문권을 보장하는 세계시민법을 통해 민족들의 국가 내지는 세계시민적 헌법 상태에 근접해 갈 것. 이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국가법과 국제법의 원리로서 칸트가 생각한 영구평화를 만들어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 세계시민법의 원래는 그러니까 세계시민으로서 평화롭게 교류하고 점차 세계시민적 헌법 상태에 근접할 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렇다는 거고요, 원리가. 두 번째로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서 세계 평화의 질서라고 하는 게 최고선이다. 이걸 만들어 나가는 거죠. 세 번째로 공적 인권과 영구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 국제법 규범의 이런 필연적 보충물로서 영구 평화의 접근 가능성을 놓치지 않기 위한 최소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이. 자, 이렇게 해서 영구 평화 실천을 위한 확정 조항이 이렇다라고 칸트는 주장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많이 그렇겠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게 가능해? 혹은 현실적으로 그걸 어떻게 하지?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는 세계가 일시적으로 전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영구적으로 평화로운 상태에 놓이게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출발을 했죠. 그렇게 되려니까 각 국가의 지배자들의 이성만의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 자체의 구조를 바꿔놔야 된다. 그 바꾸는 구조는 어떤 구조냐? 영구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구조란 각 국가들 자체가 첫째, 국가 내부가 공화주의적이어야 된다. 민주국가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국가들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연방주의에 기초해서 평화연맹과 같은 국제적인 연맹 혹은 연합체를 만들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국제적인 이 연합 혹은 연맹체는 세계 시민법이라고 하는 전 세계 모두가에게 적용되는 이런 법에 따라서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처음 만들자마자 다 이렇게 보장될 수가 없으니까 만드는 과정부터 형식에 있어서 세계 연방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꾸준히 노력을 해서 세계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점점 더 모든 국가들이 적용 가능하게 이렇게 단계를 계속 높여나가서 궁극적으로는 세계 정부로까지 나아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구조, 전 세계의 구조를 국가들과 국가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이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칸트의 영구 평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군주 혹은 지배층의 어떤 이성, 그것만도 아니라 이 세계 자체의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데까지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각각의, 근데 이 세계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선 또 재밌는 것은 먼저 한 국가 자체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국가들이 다 공화주의적이어야 된다. 민주국가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 되죠. 그러니까 일단 국가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자, 그럼 두 번째는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동등하게 연방주의적으로 또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전체 세계에 통용되고 모두가 지켜야 되는 세계 시민법으로까지 이것까지 이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칸트는 이 개인에 대한 지배자 개인에 대한 칭의뿐만 아니라 한 국가 내부, 사회와 국가 내부, 그리고 국가와 국가, 그걸 넘어서서 세계 체제로까지 이렇게 됐을 때 비로소 영구 평화가, 세계의 영구적인 평화가 가능하다. 즉, 단순히 현재 뭐 전쟁을 하고 있는 데가 있으면 전쟁을 말리거나 하여튼 빨리 끝을 내서 일단 평화를 가져오는 수준을 넘어서 영속적으로 전 세계가 평화로운 상태에 놓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을 했던 것이죠. 물론 이것을 보면 우리가 타당하다. 그래, 이런 점 진짜 그러네. 이렇게 수긍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점에서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해?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계에서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국가의 지도자들도 잘해야 되죠. 근데 민주주의 국가는 국가의 지도자들이 잘하게 하는 유권자 개개인들의 선거 참여, 유권자 개개인들의 여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진 것이죠. 민주주의 국가니까. 자, 그리고 나아가서 국가와 국가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또 국제 비정부기구 같은 데 역할이 또 굉장히 강조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전 세계 모두가 지킬 수 있는 보편적인 그런 세계 시민법, 우리가 국제법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 시민법이라고까지는 지금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모두에게 공정하고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대로까지 자꾸 나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오늘 평화에 대해서 사실은 좀 굉장히 이론적인 점들을 좀 많이 알아봤는데요. 좀 딱딱한 얘기였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우리가 평화를 공부한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런 정도의 이론적인 그 지식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평화 이론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 모두 수고하셨고요.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